내 모친에게 우리한테 투자하라고 일러. 장모님, 장인어른, 말도 안 되는 소리 마세요. 제가 아내랑 결혼하면서 무슨 부귀 영화를 누렸던가요? 사위 대접은커녕 동네 개보다 못한 대우를 해주셨잖아요. 그런 분들한테 저희 부모님의 노후 자금을 드리는 건 말도 안 됩니다. 죽었다 깨어나도 두 분과 처남을 도울 일은 절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만 돌아가세요. 저희 부모님한테 계속 이러시는 거 다 협박이에요. 저는 묵혀있던 서운함을 꺼내며 제 의사를 확실하게 전했습니다. 그러자 처부모님은 제 따귀를 날리시고 머리채를 잡고 흔들었습니다. 처남은 제 배를 가격하며 돈을 달라고 협박하더군요. 그리고 아내는 뒤에서 팔짱을 끼고 가만히 구경만 하고 있었답니다. 이렇게 무서운 집안과 인연을 맺었다는 게 큰 실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식구들은 돈을 마련해서 달라는 협박을 마지막까지 하고 돌아갔습니다. 저는 처식구들이 밉다 못해 증오스러워서 인연을 끊어야겠다고 판단했어요. 아내와 이혼하는 게 가장 현명한 행동인 것이라 확신하고 본가에 들어가 부모님께 말씀을 전하기로 했어요. 아내는 보나마나 부모님 재산 때문에 이혼하려고 하지 않을 테니 변호사를 고용해서 소송으로 갈 생각이었죠. 이윽고 부모님 댁에 들어갔더니 얼굴에 먹구름이 가득했습니다. 아마도 처식구들에게 시달려서 감정이 많이 상한 것 같았네요. 엄마, 얼굴이 왜 이래요? 좋은 일 있는데 왜 방해꾼들 때문에 괴로워하고 있으세요? 엄마, 저 이혼할게요. 이혼? 아유, 그러지 마라, 승준아. 원래 세상 사람들은 돈이 가장 중요한 법이야. 그렇지 않은 사람을 찾는 게 더 어렵다고. 물론 너처럼 돈 욕심 없는 사람도 있긴 하지만. 엄마의 태도가 180도 달라져서 조금 놀랐습니다. 엄마, 갑자기 왜 그래요? 강하게 마음 먹어야지 왜 엄한 사람한테 베풀 생각을 하시냐고요. 승준아, 엄마가 좀 아프다. 엊그제 속이 더부룩해서 병원 갔더니 암이라고 하더구나. 그것도 말기 암이라고 한다. 여기저기 다 전이가 돼서 치료할 방법이 없다고 하더라. 엄마의 시한부 소식에 저는 가슴이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사지가 벌벌 떨리고 무슨 말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한참을 멍하니 앉아있다가 이내 뜨거운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엄마가 암이라뇨? 엄마처럼 착한 사람이 또 어딨다고 암에 걸려요? 세상에 하늘이라는 건 없나 봐요. 평생 고생만 하다가 이제 좀 좋은 일 오려나 싶었는데 이게 왜 날벼락이냐고요? 이 지옥 같은 세상 징글징글합니다. 엄마는 저에게 유언을 미리 하고 싶다고 손을 잡고 말씀하셨습니다. 승준아, 너랑 민서는 세상 누구보다 다정한 천생연분인 거 알지? 엄마 소원이 너희 부부가 행복하게 오래오래 사는 거다. 두 사람의 행복이 이어지려면 엄마가 재산을 조금 넘겨주는 게 정답일 것 같구나. 내 땅을 팔아서 절반은 네 처가에 드려라. 나머지는 너와 민서가 둘이 살면서 쓰도록 하고. 엄마, 그런 말씀 마세요. 요즘은 의료기술이 발달해서 말기암도 고칠 수 있다고 했어요. 한국에서 불가능하면 미국으로 가서라도 수술 받아봐요. 분명히 방법이 있을 거라고요. 아이고, 승준아, 엄마 좀 편히 쉬자. 마지막 가는 길은 조용히 있다가 가고 싶다. 엄마 유언 들어 죽어라. 이렇게 부탁하마. 저는 엄마의 손을 잡고 한참 동안 오열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날 오후에 엄마를 병원으로 모셨답니다. 진통제라도 놓아드리려고 며칠 입원하기로 했죠. 아버지와 저는 몇 마디 의논을 나눴습니다. 아버지는 땅 문서를 꺼내주시며 저에게 알아서 쓰도록 하라며 손에 쥐어주셨어요. 그래서 전 엄마의 유언을 들어드리겠다고 다짐하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얼음장같이 차가운 아내는 저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땅 문서를 내밀며 제 할 말을 했어요. 여보, 엄마가 많이 아프셔.
대장암 말기라고 하시더라. 그리고 이 땅 문서는 엄마가 처가를 도와드리라고 하셨어. 절반인 15억은 장인 장모 드리고 나머지는 우리 두 사람이 사는 데 쓰라고 하셨어. 그러자 아내는 표정이 밝게 살아나며 저에게 달려와 안겼습니다. 자기야, 어머님이 아프시다고? 아, 어쩌면 좋아. 우리 어머님 고생만 하시다가 암에 걸리시다니. 미안해, 자기야. 어머님이 아프신 줄도 모르고 우리 식구가 그렇게 모질게 굴었다니 죄송해서 죽을 것만 같아. 자기야, 진심으로 미안해. 됐어. 이제 와서 돈이 무슨 소용이 있겠어. 그리고 엄마가 세상 떠나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그만 싸우자. 다시 전처럼 돌아가자고. 알겠어, 자기야. 우리 다신 싸우지 말자. 사랑해, 여보. 아내는 제 품에 오랫동안 안겨 사과를 했고 저 역시 그동안 못난 모습을 보여 미안하다고 사과했답니다. 그리고 며칠 동안 엄마의 병실을 지키고 있었어요. 아내는 일이 바빠졌다며 병원에 거의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일주일 뒤에 보호자 침대에서 자고 있던 중 아내와 처식구들의 목소리가 병실 안에 울려 퍼지더군요. 깔깔 웃는 소리에 눈을 비비며 몸을 일으켰답니다. 그 순간 장인어른이 샴페인을 뽁 소리 내며 터뜨렸습니다. 칙칙 소리를 내며 거품이 바닥에 쏟아지자 장모님이 신난 얼굴로 말하더군요. 여보, 아들아, 나 행가래 좀 쳐주면 안 되냐? 우리 집안이 다시 일어서게 된 날이니까 행가래 한번 해줘 봐봐. 알았어 엄마. 우리 쪽으로 몸 기울여봐. 하나 둘 셋. 어이샤 어이샤. 이게 무슨 상황인지 대충 유추해보니 아내가 땅 문서로 장난을 친 것 같았습니다. 엄마가 저와 아내의 공동 명의로 넘겨준 땅 문서를 저 몰래 단독 명의로 바꾼 모양이더라고요. 어머님, 그러게 미리 우리한테 재산 넘겼으면 좋았잖아요. 혼자 독식하려다가 시한부라는 벌을 받은 거 아니냐고요. 어쨌든 마지막에 땅 문서 넘겨줘서 고마워요. 그런데 어머님 아들하고 공동명이면 반으로 나눠야 하잖아요. 그래서 어머님 옆에 있는 멍청한 남편 몰래 제 명의로 바꿨어요. 이런 건 사업가인 우리 아빠한텐 식은 죽 먹기거든요. 여하튼 이제 어머님의 30억짜리 땅은 우리 가문이 가져갈게요. 그리고 바로 이혼할 생각이에요. 어머님의 찌질하고 등신 같은 놈하고는 하루도 더 못 살 것 같으니까 이쯤에서 끝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어머님, 죽으면 지옥 가세요. 저는 고개를 가로저으며 역시나 처식구들다운 짓을 하는구나 생각했습니다. 전혀 놀라지 않았죠. 엄마는 기운이 없어 아무런 말씀도 하지 않고 눈만 깜빡거렸답니다. 이에 저는 처식구들 앞에 서서 말했어요. 그래 여보, 당신 마음 잘 알았으니까 그만해. 장인어른 장모님 처남도 그만하시죠. 아픈 사람 앞에서 샴페인 터뜨리고 행가리치는 무식한 짓을 하는 인간이 세상 천지에 어딨습니까? 그리고 여보, 우리 엄마한테 지옥으로 가라고? 참, 이케 우라질년. 내가 너 그런 년인 줄 알았다. 이제부터 지옥은 우리가 아니라 니들 식구들이 가게 될 거야. 이 어리석은 짐승 새끼들아. 처식구들은 제 말을 듣고 깔깔거리며 웃더군요. 30억을 잃어서 머리가 돌았냐며 저에게 손가락질을 하면서 말이죠. 그런데 그때 병실 문을 열고 누군가 들어왔습니다. 바로 제 아버지였죠. 아버지는 지금 상황을 모두 알아채고 분노하며 가방에서 계약서를 하나 내밀었답니다. 그러자 장인어른은 그게 뭐냐고 물으며 받아들었어요. 이게 뭔데 저한테 주는 거요? 또 다른 재산을 넘겨주려는 건가? 뭔지 한번 볼까나? 아버지는 계약서를 넘겨주며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제부터가 반전 시작입니다. 사돈, 우린 여러분들이 이렇게 나올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아들 녀석과 제가 다른 땅 문서를 줬죠. 세기에게 건네준 공동명의 땅 문서는 똥땅입니다. 제 아내가 물려받은 땅이 두 곳인데
세기 단독 명의로 바꿔버린 그 땅은 평당 100원 하는 똥땅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게 30억짜리 땅이고요. 시세도 알아보지 않고 급하게 명의만 변경했으니 알 턱이 있나?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분명 3,000평 땅이 맞았다고. 당신 지금 농담하는 거지? 괜히 우릴 쫄게 하려고 헛소리하는 거잖아. 그러자 아버지가 시골 부동산까지 가서 엄마의 땅을 팔고 받아온 30억 통장을 꺼내 보여줬습니다. 사돈, 눈깔이 있으면 보일 거요. 어제 시골에 가서 땅 팔고 왔습니다. 여기 숫자 보이시죠? 여러분이 가진 땅은 다 해서 3만 원입니다. 진짜 똥땅이죠. 사실은 이랬습니다. 엄마가 유언을 하시고 땅 문서를 주셨을 때 아버지와 둘이서 여러 대화를 나눴답니다. 아버지는 저 식구들이 짐승보다 못한 걸 알고 있는 데다 제 아내도 다르지 않다고 말씀하셨어요. 저 또한 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 대답하고 이혼할 마음이라고 대답했죠. 아버지는 엄마가 물려받은 땅이 두 곳이라며 똥땅 문서를 공동 명의로 돌려서 아내에게 전해보라고 하셨어요. 그럼 사업가인 장인이 머리를 굴려 똥땅을 꿀꺽 삼킬 거라며 골탕을 먹여보자고 하셨어요. 그리고 저희 예상대로 아내와 처식구들은 똥땅을 가지고 나서 시한부 엄마를 찾아와 조롱하고 지옥으로 가라는 막말을 한 겁니다. 그렇게 모든 진실을 알게 된 처가 식구들은 아주 놀란 표정으로 저와 아버지를 바라보다가 이내 나란히 납작 엎드리더군요. 아내는 악어의 눈물을 흘리며 용서를 빌기 시작했습니다. 아버님, 여보, 죄송해요. 저희가 돈에 눈이 뒤집혀서 미친 행동을 했어요. 그런데 진심이 아니었어요. 서운한 게 쌓여서 그런 거라고요. 제 남편은 늘 제 편인 줄 알았어요. 우리 집이 망하면 당연히 헌신하고 희생할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아서 배신감을 느꼈어요. 제가 생각이 짧았어요. 아버님, 여보, 우리 행동 용서해주고 그 돈 절반으로 나누도록 해요. 어머님 유언대로 해야 하잖아요. 우리 좋게 화해하고 똑같이 반으로 나눠요, 아버님. 이어서 처부모님과 처남이 비슷한 말로 사과를 하고 재산을 나누자고 하더군요. 그러자 아버지가 목을 풀면서 대답했습니다. 우리 세기도 그렇고 사돈 식구들이 이렇게 사과를 잘하는 분들인지 몰랐네요. 그럼 결정은 승준이가 해야겠군요. 제 아들한테 물어보도록 하죠. 아들, 이 30억 반으로 나눠 가져야 하겠니? 저는 피식 웃으며 한마디 했습니다. 일단 여러분들이 저한테 좀 쳐맞아 봐야 머리가 돌아갈 것 같네요. 우리 엄마 앞에서 한 짓이 머릿속에 남아있어서 아무 생각이 들지 않네요. 어떻게 매 좀 맞아 보시겠어요? 엄마 앞에서 미친 짓을 한 처식구들과 이성적인 대화가 될 것 같지 않아 주먹을 쥐고 물었죠. 그러자 장인어른이 벌을 받아야 할 짓을 했으니 얼마든지 혼나도 좋다고 대답하더군요. 그래서 전 연세를 지그시 드신 장인과 장모의 싸대기를 5대씩 날려줬고 지난번 제 배를 가격한 처남의 면상을 발로 걷어차고 흠신 두들겨 패줬습니다. 두 발로 걸어나가지 못하게 다리 몽둥이를 분질러버렸죠. 그리곤 저희 엄마한테 빨리 죽어서 지옥으로 가라고 말한 마누라년의 머리채를 잡고 싸대기를 셀 수 없이 많이 날렸답니다. 짝짝 소리와 함께 아내의 비명소리가 박자를 맞추더군요. 그만하라고 애원했지만 저는 용서가 되지 않아 실신할 때까지 싸대기를 계속해서 날렸어요. 어우, 힘들어. 4명 작살내는 것도 일이네. 더워 죽겠다. 어이, 다들 우리 엄마한테 기어가서 잘못했다고 빌어. 니들 하는 거 봐서 15억 줄지 말지 결정할 테니까 잘하는 게 좋을 거야. 이윽고 아내와 처식구들은 모두 4발로 기어서 병상에 누워있는 엄마 앞에 무릎을 꿇고 조금 전 했던 조롱과 막말을 용서해달라고 빌었습니다. 모두 재산의 절반을 받으려고 발악하고 있었죠. 그러다 장모님이 이 정도면 된 거 아니냐며 엄마한테 대답 좀 해달라고 하더군요. 아이 사돈, 어서 우릴 용서하고 재산 나누라고 말해주세요.
세상 떠나기 전에 좋은 일 하시면 좋잖아요. 네? 어머님, 저 승준 씨 여전히 사랑해요. 제가 이 남자 없이 못 사는 거 아시죠? 아까 한 행동은 그냥 너그럽게 봐주시고 앞으로 잘 살도록 응원해 주세요. 우리 식구들의 목숨이 어머님 손안에 있다고요. 대답 좀 해주세요, 어머님. 저와 아버지는 의자에 걸터 앉아 엄마의 대답을 기다렸습니다. 기운이 없던 엄마는 대답을 하기 힘들었는지 손으로 대답을 대신했어요. 한 손을 높이 들더니 중지 손가락을 빼고 둥글게 말더군요. 뻑큐를 뜻하는 손가락 욕을 처가 식구들에게 날려주셨답니다. 그러자 식구들은 다시 두 손을 싹싹 빌면서 애원하더군요. 저와 아버지는 더는 소용없으니 네 사람에게 꺼지라고 일러줬습니다. 장인어른, 장모님, 처남, 그리고 여보, 내가 이렇게 부르는 것도 지금이 마지막인 줄 알아. 니들은 돌이킬 수 없는 큰 죄를 지었어. 이제부터 생지옥이 뭔지 보여줄 테니까 그만 돌아가 봐. 당신들은 곧 감옥에 가야 하니까 집에 가서 최후의 만찬을 즐기라고. 감옥? 여보, 그게 무슨 말이야? 15억도 못 받게 생겼는데 감옥에 보내다니. 아내는 정말 무슨 죄를 지었는지 모르더군요. 그래서 조목조목 짚어주며 설명해줬습니다. 똥땅 문서를 니년 개인 명의로 돌리는데 저지른 죄가 몇 개나 있는지 몰라? 내 인감도장을 위조한 인장 위조와 문서 위조죄, 그리고 처남이 내 신분증을 훔쳐 내 행세한 절도와 도용죄, 처식구들 모두 범죄를 공모한 죄. 똥땅이 3만 원밖에 하지 않지만 재산을 가로챈 죄가 있으니 법의 심판을 받게 될 거야. 그리고 이혼 변호사를 선임했는데 내가 아주 많은 위자료를 받을 거라네. 당신과 식구들 제대로 생지옥을 보게 될 거야. 저의 경고에 아내와 처가 식구들은 그제야 중범죄를 저지른 사실을 상기시켰습니다. 만약 30억짜리 땅을 가졌더라면 비싼 변호사를 고용해 빠져나갈 방법을 찾았을 테지만 지금은 가진 게 하나도 없는 데다 빚만 있었으니 쥐구멍을 찾아야 했네요. 이에 처식구들은 약속이라도 했는지 넷이 동시에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제발 용서해주고 살려달라고 빌고 또 빌었죠. 그러다 아내는 혼자 살 길을 찾아야 했는지 처식구들의 뒤통수를 날리는 말을 시작했답니다. 자기야, 우리가 어떻게 결혼했는데 이렇게 헤어질 수 있어? 여보, 당신 돈 넘보지 않을 테니까 계속 부부로 살자. 사실 내가 이렇게 된 건 엄마 아빠가 시켜서 그런 거야. 당신도 다 알잖아. 돈 욕심이 있었다면 당신하고 결혼도 하지 않았을 거야. 당신도 알지? 여보, 나 가스라이팅 당한 거야. 부모님이 어머님 재산 뺏어오자고 매일같이 명령하고 꼬셨단 말이야. 내가 마음이 여려서 가스라이팅 당한 거라고. 저는 혀를 차며 아내에게 대답했습니다. 어이 민서야, 땅 문서를 받자마자 장인한테 전화한 거 다 들었어. 네가 알아서 다 해줄 테니까 네 부모는 구경이나 하고 떡이나 먹으라고 했잖아. 아무도 시키지 않았고 당신이 혼자 결정한 거라고. 민서야, 그게 너 본성이야. 넌 뼛속까지 네 부모와 똑같아. 알겠니? 그럼 민서야, 지옥 즐겁게 즐겨봐. 이제부터 내 복수가 시작됐으니까. 저는 키득거리며 발로 처식구들을 밀어내곤 병실 밖으로 쫓아냈습니다. 물론 힘으로 버티려고 했지만 저와 아버지가 발길질을 계속해대는 바람에 겁에 질려 네 발로 기어서 나가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바로 경찰에 신고해서 처식구들의 범죄 사실을 알렸습니다. 증거야 금세 찾을 수 있었으니 별로 어렵지 않게 처식구들을 판사 앞에 세울 수 있었답니다. 제 예상대로 문서 위조와 인장 위조, 명의 도용 등 여러 가지 죄목으로 아내와 처남은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답니다. 장인 장모는 아쉽게도 집행유예 처분을 받았네요. 법적 처벌은 거기서 끝인지 모르지만 이후 행보가 지옥의 레드카펫이었습니다. 처가의 빚은 계속해서 불어났고 아내는 출소 후에 저에게 이혼 위자료를 지급해야 했답니다. 만약 바로 갚지 못하면 다시 감치된다는 경고를 받았기 때문에
감옥에 다시 들어가기 싫었던 아내는 사채를 빌려 저에게 막대한 위자료를 지급했습니다. 100억 매출의 대단한 집안의 처식구들은 반지하 원룸에서 곰팡이 썩은 냄새를 맡으며 살고 있다네요. 파산 신청을 해봤지만 심사에서 탈락해 많은 빚을 평생 갚으며 살아야 했죠. 그래서 내 식구가 돈이 드는 일은 닥치는 대로 다 하면서 살고 있어요. 장인과 처남은 대리운전과 배달을 하며 하루에 3시간을 자고 일하고 있으며 장모는 파출부로 일하고 있답니다. 그런데 웃긴 게 뭐냐면 장모가 취직한 주인집이 경매로 넘어간 처갓집이랍니다. 또 아내는 사채를 갚으려고 이런저런 일을 하다가 도저히 안 되겠는지 술집 종업원으로 일하고 있다는 소식을 전해 들었어요. 인생의 바닥이 뭔지, 생지옥이 무엇인지 제대로 느끼며 살고 있는 거죠. 이렇게 시원하고 통쾌한 복수는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시한부였던 저희 엄마는 병원에서 입원해 1년의 시간을 보내시다가 하늘로 떠나셨습니다. 엄마가 눈을 감으신 날 얼굴이 아직도 떠오르는데 미소를 짓고 계셨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본 엄마의 얼굴이 웃음이었으니 정말 다행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엄마의 땅을 판 30억은 아버지와 제가 나눠서 가지게 됐습니다. 아버지는 엄마의 고향으로 떠나고 싶다 하셔서 그곳에 집을 한 채 지어서 편한 노후를 보내게 됐어요. 그리고 저는 15억이라는 거금을 허튼 데 쓰고 싶지 않아 반년 동안은 한 푼을 쓰지 않았습니다. 통장에 찍힌 그 숫자를 보면 여러 유혹들이 생기긴 했지만 돌아가신 엄마가 하늘에서 뿌듯해하실 일이 뭐가 있을지 열심히 궁리하고 있었답니다. 결국 제가 잘 사는 걸 보여드리는 게 최선일 것 같아 다른 여자를 소개받게 됐어요. 전처처럼 첫눈에 반하고 설레는 여자는 아니었지만 함께 있으면 마음이 편안하고 힐링되는 기분을 느끼게 해주는 여자였습니다. 저희는 연애를 짧게 하고 재혼을 하게 됐답니다. 그리고 이듬해 사랑스러운 딸아이를 낳게 돼 아주 예쁜 가정을 꾸리게 됐네요. 엄마가 남겨주신 유산은 아무래도 딸아이를 위해 써야 할 것 같습니다. 가난하지 않게 잘 키울 생각입니다. 이렇게 오랜 시간을 글을 써본 게 처음이었는데 재밌게 썼는지 모르겠네요. 그래도 아주 사실적으로 사연을 적었으니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어느새 벚꽃이 만개했네요. 다들 기분 좋은 나들이 잘 하시고